오늘부터 도울만화노노 2권을 시작을 하는데요. 위정편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위편 바로 다음에 위정편이 나오는 것은 공자학단에서 학을 마친 사들이 주로 정계로 진출하거나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 모습도 논어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위정편 1장을 읽겠습니다. 자왈 위정이덕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정치를 하되 덕으로서 한다는 것은 비여 북신 거기소이 중성공지. 비유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나머지 별들이 그를 중심으로 고개 숙이고 도는 것과 같다. 공자님 말씀이 위정이덕으로 시작되고 있어서 첫 두 글자를 따서 위정이라는 편명이 붙었습니다. 위정은 정치를 한다는 뜻이죠. 옛날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정자라고 했는데 아마도 논어의 2장에서 유래된 말로 보입니다. 위정이덕은 덕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공자가 덕치주의 사상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은 비여, 비교하자면 이런 것과 같다. 북신, 북극성이 거기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중성, 무별들이 공지, 북극성을 향해 예를 표하면서 도는 것과 같다. 대단히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우리가 지구의 북반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북극성을 둘러싼 몇몇 별자리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 시대에도 공자가 본 별자리의 모습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텐데요. 공자는 북극성 주위의 별들을 천자를 모시고 서 있는 신하의 모습으로 본 것이죠. 원래 공은 북극성을 향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져 왔는데 도올 선생님은 거기에 더 상상력을 보태서 다른 별들이 북극성을 향해 공수하면서 절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바로 덕이고, 이 덕으로 하는 정치를 공자는 이상적인 정치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자가 말한 북극성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무별들이 알아서 주위를 도는 덕치가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노자에 성인지치, 위, 무위, 증무불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인의 다스림은 함이 없음, 즉 무위를 실천한다. 그리하면 다스려지지 아니함이 없다. 이 장의 공자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실한데요. 그런데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물론이고 다산 정약용만 해도 공자님 말씀이 도가식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도가는 자연과 사회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입장인데 반해서 유가의 주장은 무위의 반대인 유위에 가깝습니다. 어떻게든 위정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잘 유지해 나가자는 게 유가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6, 70년대만 해도 이 장을 놓고 전국시대 이후에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쓴 글을 나중에 슬쩍 끼워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었는데요. 고대 문서인 간백자료, 여기서 간은 죽간, 그리고 백은 비단에 쓴 글을 말을 하는데요. 이런 간백자료들이 꾸준히 발견이 되면서 그런 설은 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간백자료의 발견은 BC 100년경에 있었습니다. 한 무제 때 공자의 집 벽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공자 벽중서라는 이름이 붙은 죽간 자료들인데요. 진시황이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를 땅에 묻은 분서갱유 당시에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벽 사이에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책을 넣어 보관해왔던 것이 이때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발견은 서진시대인 AD 281년에 위나라 양황의 무덤인 급총에서 많은 간백자료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책들을 급총서라고 불렀는데요. 도굴꾼들에 의해 흩어지고 훼손되긴 했지만 이런 대규모 발견들 덕분에 고전에 대한 연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대규모 발굴은 청나라 말기인 190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누란,
돈황의 불상과 문화재를 바위째 뜯어가고 고문서 상자들을 트럭으로 실어서 해외로 갖고 나갔습니다. 스웨덴,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의 탐험가들이 그 주범이었는데요. 실크로드의 악마들이라고 불린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발굴과 탐험을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국의 문화재를 도둑질하고 약탈해 간 것이죠. 요즘 해외여행 가서 유명 박물관에 가보면 고대 중국의 유물이 전시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거기 전시된 고대 중국 문화재들은 대부분 이때 도둑맞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 고고학 발굴에 나서면서 체계적인 발굴이 시작되긴 했는데 1966년에서 76년까지 약 10년간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대학과 학술기관이 일제히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교수와 연구자들은 농촌이나 산으로 쫓겨가고 문화유산은 파괴되고 그 와중에 공자도 기존 군주제의 철학인 유교의 조종이라는 이유로 공자 무덤의 비석이 파괴되는 순환을 겪었는데요. 이 와중에 새로운 발굴은 꿈도 꿀 수가 없었죠. 문화혁명은 10년이었지만 거의 분서갱유에 버금갈 만큼 많은 자료가 파괴되고 연구자의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1980년대 들어서야 다시 간백 자료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동안 고대 중국학을 공부하려면 유럽과 미국으로 가야만 했고 고대 중국학의 연구의 주도권도 유럽과 미국이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도 간백 자료가 계속 발굴이 됐는데요. 옛날과 비교하면 그 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시대의 억압도 없기 때문에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대 중국 사상을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공자시대에는 도가와 유가, 법가와 병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의라는 단어만 해도 도가, 유가, 법가, 병가에서 다 쓰이던 말이었다고 하는데요.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는 지도자가 작은 일에 사사건건 참여하지 않고 사소한 것은 신하들에게 맡기고 큰 행위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쓰였고, 법가에서 무의는 법에 따라 진행할 뿐 자신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병가의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남을 속이는 계략을 말을 하고, 유가에서 무의는 지도자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북극성주의를 도는 별들처럼 스스로 정성을 다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불가의 무사상까지 포함해서 각 학파마다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무의는 동양인의 지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시대 정신에서 나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의는 고대 중국에서 리더십이란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각 학파의 답이었던 것이죠. 공자는 밤하늘의 별을 감동적으로 바라보면서 덕치에 대한 영감을 떠올렸을 텐데요. 이 장의 공자 말씀 때문에 덕치는 유가의 이상적인 정치 형태가 되었고 고려와 조선시대에 강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지금의 민주사회에서도 우리는 도덕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정치인에게 투표를 하는 형태로 위정자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공자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어를 읽는 것이 아닐까요?